화면에서 보이시듯이 한나 아렌트 연구자이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조직신학 중에서 특별히 괄호 안에 정치신학 전공자라고 표시를 했는데 신학에서 보는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파적인 것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파 정치 뭐지 하는 것 정도의 질문만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정파 정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정치와 통치를 구분하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럼 정파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정치라는 용어는 그 밑에 있는 하얀 쪽에 있는 개념들이 다 거기 속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통치는 저 짙은 브라운색, 보라색에 가까운 거기에 있는 저 많은 개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정치는 어울리는 개념이 자유, 책임, 의견, 이데올로기, 신념, 판단, 토론, 선언 등등등, 그 다음에 조직, 정당, 선거, 다양성, 예측, 불가능성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통치는 무엇과 어울리느냐? 자치, 협의, 결정, 지배, 법, 규칙, 재판, 처벌, 격리 쭉 가서 여기도 조직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직과 어울리면서 동시에 정당이 아니라 관료, 그리고 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되는 것은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통치에서는. 그래서 어저께 정책은 A였는데 오늘 정책이 갑자기 F가 됐다. 이러면은 통치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 통치에서는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이번에 이 강의가 기획된 것이 우리가 지자체 선거 6월 3일에 있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사유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 강의가 열린 것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는 정치에 있느냐, 통치에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제가 뭘 써놨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걸 써놨어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치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통치에서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이걸 선택하지 않은 채 쭉 갈 수 있고요. 통치는 통치대로 난 그거 몰라 독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통치는 이렇게 개념상으로 어울리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정치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통치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을 같이 생각해야 돼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지자체 선거는 조금 더 섬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민의를 반영해줘 이것 차원과 달리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정부와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같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때와는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파는 여기서 뭐 얘기하느냐? 정파는 이데올로기를 구조화해서 교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가야만 우리 정당을 어겼냐면 예측 불가능성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서 살짝 넘어간 것인데 직업 정치인들은 하는 것.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정파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기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약간 뭐지? 내 권한을 좀 벗어난 아니면 내 권한이 아닌 걸 내가 가져와서 쓰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통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상은 우리 머릿속에 정파적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치는 그냥 정치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파적인 것은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조금 잡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의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탄생 그리고 창조 세계 돌봄의 시작. 탄생과 시작이라는 게 뭔가 같은 이미지로 연상되실 텐데요. 아렌트가 한 말 중에 이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의 주권이란 아주 아렌트의 대표작 중에 대표작. 알맹이 중에 알맹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비록 반드시 죽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시작하는 것과 탄생하는 것이 이 목표와 행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이 목표인가? 시작이 목표인가? 뭘까 이게? 그 탄생하면 다 시작하나?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이제 가다 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진전이 되면 탄생과 시작이 어떤 점에서 살짝 다른지가 나타납니다. 탄생은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단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우선 탄생의 기본 의미고요. 시작은 지금부터 해야지.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태어나는 탄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치적으로 시작하는 정치적 탄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시작이고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치적 탄생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몸으로는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냥 살겠다. 그러면 하나의 탄생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하나의 탄생은 포기한 셈이죠. 인간은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게 이 얘기가 됩니다. 내가 탄생한 거는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미 시작했는데 뭘 또 시작하지 그게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경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씩 떠올리게 되는 장면인데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신 장면들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얼룩말을 사냥하는 암사자의 모습, 그리고 사자 가족이 한꺼번에 이제 물소를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얼룩말을 구해주고 싶어. 저 물소를 살려야 될 텐데. 아니 저렇게 끔찍하게 사냥을 해서 뜯어먹다니 라고 얼른 그 생각이 나요. 생각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지나치게 정서적이다라고 비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몇 %일 것 같으세요? 100%일까요? 50%일까요? 0%면 뭐 굶어 죽었겠죠? 50%.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25%에서 많아야 34%예요.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그로 인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용맹한 사자도 33%, 34%에 넘어가는 사자가 정말 몇 개치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사냥은 그러면 몇 %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멸종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삶 그리고 목숨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다른 개체의 목숨을 끊는 게
100%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30%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죠. 그거는 바로 태어난 탄생보다 의지적인 탄생을 좀 더 강요하고 스스로에게 압박하고 한 개인이 태어나서 인간이 그 의지로 다른 것들을 다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때의 자유는 우리는 뭔가 어디선가 매여 있다가 풀려나면 자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자유예요. 근데 시작하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막 의지를 너무 내거나 내가 너무 힘들게 뭔가를 한다면 그건 시작이 아니고 탄생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개념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 머릿속에 한번 두고 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뭐 다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잠깐 한 2, 3초씩만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시작과 탄생의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나는 왜 환경운동, 환경활동을 시작했는가? 이 왜가 바로 의지에 해당합니다. 나는 왜 하는가? 이 왜가 계속 살아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왜를 잃어버리면 그만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돼요. 자,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3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나는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요것은 어떻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한나 아렌트의 개념 중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좀 해당되는데요. 어떻게는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하는데 조금 암시를 좀 드린다면 나는 나 혼자 마이웨이를 가듯이 쭉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 끌어들이고 나도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보조를 좀 이렇게 느렸다 빨랐다 이런 것들은 사유와 판단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아까 위에 했던 거 의지하고 좀 더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너무 무잘라듯이 탁탁 잘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나는 무엇을 이룰 때까지 환경활동, 운동을 할 것인가. 이거는 완전히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나는 환경운동을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유명 선생님이 그럴 가능성이 이 중에서 제일 높아 보여요. 저는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나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어쩌면 어떨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목표 의식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가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왜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부터 이야기할 사유, 의지, 판단은 이거는 사유, 이거는 의지, 이거는 판단. 나는 의지만 할 거야. 나는 판단만 할 거야. 나는 사유만 할 거야. 난 사유가 제일 좋아. 이런 거 없고 쭉 같이 가는 거. 그리고 그 같이 가는 거를 늘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게 정치적인 탄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맨 밑에 이제 이번 6.3 전국 지방자치선거는 나의 환경 활동 혹은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생각이에요. 정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규정지어서 룰이 돼서 조직적으로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나 개인으로 판단하고 사유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한 3초간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딱
딱 보고 아하 이게 누구다 하는 거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두 개의 그림이 아니라 판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의 판화 작품인데요. 그 감명 깊은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모세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홍해를 가르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는 정말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꺼내오렴.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등 떠밀어서 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진 않아요. 갔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다 모세가 했다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지팡이를 휘두르는 주체는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모세가 쳤냐? 아론이에요. 자세히 한번 다시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좋은 협력자였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라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 같은데 또 은근히 하다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면 나 정말 이렇게 그거를 그냥 조용히 해! 입담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또 하나님께 또 쪼로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만 좀 할래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네가 가서 다시 말해봐. 그러면 또 가요. 그래서 또 막 말해요. 그래서 쓴물이 나오기도 하고 만나 외출하기도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는 내가 강한 지도력으로 쫙 아니에요. 물론 의지가 없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지예요. 이 의지가 도대체 무슨 의지일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의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의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한나 아렌트의 의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지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정말 모세는 평생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이후로 평생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해서 광야를 돌고 가나안을 딱 앞에 뒀어요. 가나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자기가 40년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백성들한테 시달리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나 저 가나안 땅에 한 발짝이라도 좀 밟아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번에 딱 답을 하시기를 너 못 가. 넌 여기서 네 인생은 끝이야.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네 후계자에게 너의 목표의식을 남겨주는 것. 그거야.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후계자 키울 때 제가 나보다 더 잘 될까봐 후계자 보통 안 키우거든요. 아주 잘난 사람일수록. 근데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네가 할 수 있다.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모세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좀 칭얼거렸잖아요. 근데 딱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대번에 포기합니다. 굉장히 의지가 굳은 사람인데 그래 안 들어갈게요. 바로 요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여호수아를 불러요. 네가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그리고 사유, 판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이늘박듯이 또 얘기해요. 32장 52절에 가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그냥 꽉 박아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자기 판단을 유지하는 게 모세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판단이 비좁다거나 편향됐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활동이나 운동을 시작하면 내가 그걸 목표를 이루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모세 이야기 말고 이태영이라는 여성 법률학자가 있었어요. 변호사였어요. 가정법률 상담소를 세웠어요. 그때 호주제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도 얘가 호주라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할 때 얘 지장을 찍어야 돼요. 그 정말 유명무실한 호주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57년에 이태영 박사님이 이런 호주제 없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호주제가 진짜 없어진 거는 2005년, 6년 와서예요. 그럼 이태영 박사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1998년.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쭉쭉쭉쭉 갔어요. 그 누구와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버금간다 얘기하면 좀 경망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인물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통일이 되지 않아도 통일운동 한 사람, 민주화가 오지 않아도 민주화 운동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통 노욕이라고 하는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하려는 그런 사람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기를 약간 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꼭 이루어야 돼? 그게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세 가지를 그래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생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하진 않았고요. 칸트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나는 그게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유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의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판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되어야지 하는 게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꿈이어야 한다는 게 저는 지금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연구실장으로 있으면서 저 자신에게 매번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그게 오만한 게 아니라 나의 책임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처럼 나도 말 못해요. 난 몸 못해요. 난 몸 못해요. 지팡이는 유미호 선생님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내 의지는 가야 되는 거죠. 나는 나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게 바로 사유의지 판단에 조금씩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운동 활동을 하고 있던 간에 혹은 그 집안에서 하든 간에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주는 저력입니다. 나의 저력을 뒤에서 받쳐주는. 자, 사유는 뭐냐면 한 가지씩만 그냥 볼게요.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계산하는 게 아닌 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진지하게 사유하는 것. 그리고 역지사지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게 좀 이상하겠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역지사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랑 차이가 있냐면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 입장에 가는 거야.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 입장에 갈 수 있는데 인간은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진짜 내 의지가 맞아?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이 맞아? 내 목표의식이 정말 내게 맞아? 라는 것을 생각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칸트는 방문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와야 돼요. 거기 가서 다른 사람 이렇구나. 그래 슬프다. 그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런 거 생각하면 찔찔 짜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서 있고 거기 갔다가 다시 와서 내 모습이 또 좀 달라져 있는 것. 그것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나 아렌트에서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죠. 악의 평범성. 그 사유와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학회에서 사유를 악의 평범성을 발표를 하면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사유를 어떻게 그렇게 악과 같은 끔찍한 파장을 일으키고 치명적이고 불행한 것에 사유를 견주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도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유가 더 중요하신지 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악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아렌트는 사유도 악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한 거예요. 보통 사유는 그냥 사유하는 거, 뭐 우리가 늘 하는 거고 평상시에도 하고 뭐 자다가 깨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이것도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유를 안 하는 것도 악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 안 하는 거, 내가 뭐 잠깐 사유 안 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거를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은유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다 보니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유를 악의 수준을 올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은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유가 왜 환경활동과 아까 어떻게와 왜 관련이 됐는지 조금 연결이 되실 거예요. 저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연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지는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칸이 모자라서 사실 이게 의지가 뭐 하발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밑에 그냥 공간이 있어서 써놓은 건데요. 의지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 의지는 그냥 그래 강력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를 강박과 조금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나를 잡고 쭉 간다. 그게 의지가 아니라 의지는 변해요. 변하지 않는 의지가 그게 의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유를 통해서 의지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해서 가장 기독교적으로 한나 아렌트가 설명한 것이 뭐냐면 사유에서도 그 얘기 있었는데 요거 먼저 얘기하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의지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서 나는 공고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으세요. 외우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 이 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강력한 첨탑처럼 솟아오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검토받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선한가라고 생각해보면 아닌데? 한 발 딱 물러서는 그래서 의지는 언제나 어떤 다른 무언가 이 다른 무언가가 뭐냐면 한나 아렌트는 희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생각나요. 소망이 바로 의지랑 연결이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계속해서 수정 변경해가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강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는 나 자신의 의지를 방해하며 솟아오르는 나 자신의 반의지. 남이 뭘 나 방해하는 거 그런 거랑 싸우는 건 뭐 또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 의지는 내가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데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없으면 사실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의지가 굳어서 나한테는 반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게 정말 의지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라는 건 언제나 나의 인간적인 무엇과 이렇게 등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하고 연결되는데 희망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어떤 다른 전체를 생각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 자신의 생각과 이게 부딪히지 않을 그거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의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거고요.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놓치고 나온 게 있는데 사람이 혼자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맴돈다 이런 표현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면서 그 말을 했냐면
창세기 2장 아담이 있어요. 근데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그 은유적인 장면 나오죠. 혼자만 있어서 외로우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 외롭다는 게 그냥 고독해 혼자만 있으니까 심심해 이게 아니라 혼자만 있고 외로우면 생각이 고착됩니다. 그게 안전하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누구 딴 사람이 있으면 듣기 싫어도 그 생각이 나한테 들려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준 것. 그 얘기를 아렌트가 설명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이라서 저도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본인의 약의 평범성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 판단은 제가 이제 PPT에 써놓은 내용은 몇 사람끼리 쉬쉬하며 비밀스럽게 하지 않는 것, 공적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시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것. 나한테 저거 약간 손해되는데, 내가 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우리는 그냥 보통 사유로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 행동을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요. 이때 다른 사람은 개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서 혹은 우리 단체에서 괜찮은가? 이런 생각. 요거는 사유의 차원을 살짝 넘어서서 판단으로 갑니다. 우리는 막 너는 10년형, 너는 4형, 너는 무기징역 이런 거만 판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판단이 아니라 사유를 일단 정돈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로 나가게 하는, 튀어나가게 하는 게 판단이에요. 사유는 좀 지속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판단은 나가야 돼 이제. 어떻게? 내 이익과 손해와 무관하게. 다만 공개적으로. 특히 공적인 것일수록 사적인 거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막 파헤치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판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했다더라. 물론 마약하는 건 나쁘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인성이 글렀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한 거예요. 사생활이니까 어찌 보면. 근데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요거는 사유와 조금 달라요. 여러 사람, 특히 공동체의 그 규범에 맞추어서 혹은 관념, 통념과 견주어서 사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유는 사유에서 머물거나 혹은 저처럼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에서 잠깐 그르치기 쉬운 게 탄소 배출을 내가 안 했는데 나는 공장에 다닌 적도 없는데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내가 왜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그걸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럽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너무 불쌍하잖아.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의 수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유의 수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거기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 모인다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 유럽이 뭔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사유에는 가능해요. 판단은 그보다 좀 더 넓게 봅니다. 지구 전체 공동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론 힘들지. 그렇지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끌어냅니다. 나도 뭔가 행동하고 저 사람도 뭔가 행동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이제 맨 밑에 써놨는데 지난해 그린 마인드셋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6번 강의였나 5번 강의였나를 했는데 그때는 사유에 대해서 막 1시간, 의지에 대해서도 1시간, 판단에 대해서도 1시간, 의외로 막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린 마인드셋, 그린 마인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어떤 태도라고 할지 방책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마인드셋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동하고 시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행동이 거창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띠를 두르고 뭐 나가 그런 것도 해당되지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마인드셋을 작년에 저랑 하신 분은 좀 더 이거 원활하게 잘 연결이 싹싹싹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선거잖아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사람들이 그냥 선거면 다 선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건 조금 다른데 아주 다른 것에 정치, 통치 아까 이야기한 거랑 연결하시면 좋고요. 일관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일관성은 정부와의 일관성을 내가 그럼 갖추게 할 것인지 견제하는 쪽에 내가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생각해 볼 때 타인을 생각하고 입장이 무엇인지를 서로 견주고 인간 복수성이라는 건 아렌티의 독특한 개념인데 인간이 하나만 살지 않고 여럿이 살아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럿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 얘기를 아렌트는 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비슷한 점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너 T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T면 안심합니다. 나도 T야. 근데 나는 F인데 저 사람 T야. 사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타인을 정죄하는 걸 더 빨리 해요. 타인과 나를 구별하고자 하고 그래서 인간 복수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슷해야 돼. 비슷해야 돼. 같아야 돼. 가능하면 같아야 돼. 같아야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손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이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도 그래라는 걸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악의 평범성은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의지는 역시 반의지가 중요합니다. 반의지가 내 안에서 나와요. 근데 안 나온다. 이게 오히려 일관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뜻 위에 있거든요. 내가 과연 반의지가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 하나님과 나는 일치돼서 나는 뭐 그거 없어요.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신학자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까미노 길을 걸어도 순간순간 자기 성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아니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속에 둘이 그래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인데 둘이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죽이면 내 의지는 하나예요. 근데 이 목소리를 계속 살려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거든요. 그렇고 의지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까 강박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죽이고 막 가요. 그래도 나는 의지가 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의지 충만하신 분 이렇게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명확하고 과연 그런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지는 희망과 연결된다는 것. 이게 아렌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의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미연 선생님이 희망 없으면 이렇게 30년 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또 팀에서 일하셨다가 기간이 지나서 끝난 분들 잠깐 지나가신 분들 다 그때 당시에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희망이든지. 그리고 그 희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었겠죠. 의지라는 게 그래서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의지를 저 사람 의지가 참 굳은데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단은 공사가 이제 개입됩니다.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의견을 맞춰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총회를 해요. 유미호 선생님이 대장이잖아요. 그럼 유미호 선생님이 하자는 거를 우리는 다 따라가. 이게 판단인가? 그럼 저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동조했으니까 뭐 그럼 괜찮지 뭐 저 사람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아니면 뭐 연구실장인 이은미가 얘기했어. 저분은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기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거는 공적으로 볼 때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라는 걸 말하는 것까지가 판단이에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유 정도에 있는 거고요. 말해서 뭔가 바뀝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뭔가를 의견을 딱 냈는데 나한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얼굴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폭넓긴 하지만 판단을 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좀 별로 공격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공격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의견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야 됩니다. 내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판단에 들어있어요. 사유는 공개 안 하는 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개하는 과정, 그거 하기 싫어. 나 이게 정말 내 생각은 참 수준이 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말하는 거. 그게 판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확장된 정신인데요. 이게 계몽주의에서 나온 건데 계몽은 내가 요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편집하셔도 좋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 계몽되었다 뭐 이렇게 말한 변호사 있잖아요. 그 계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몽은 내가 공적인 인간으로 내 사유를 공개했다라는 의미가 계몽인 거예요. 내 이성에 빛을 비췄는데 이 빛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의 계몽되었다가 과연 그런 뜻인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불편 부당성이에요. 이제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다고 할 때 우리는 나한테 편안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의롭다는 걸 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좀 이게 나한테 일단 내가 좀 용납이 돼. 그리고 내 판단에 좀 맞아. 그리고 나는 평생 사회운동을 해왔어.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여성운동을 해왔어. 그러니까 뭐 내가 공정하지. 이거는 불편부당성을 어긴 겁니다. 나한테 집중한 거예요. 불편부당성은 누구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건데요. 내가 내 편에 있긴 있죠. 근데 공적으로 공개할 때는 나는 n분의 1. 내가 n분의 3이 아니라 n분의 5가 아니라 n분의 1 나왔어요. 그리고 막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었다? 그러면 나갔다 온 게 아닙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사실 나갔다 오면 정말 이만큼이라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 인간은요. 그거는 AI일지 몰라요. 딱 나갔는데 그냥 왔어. 아니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물 한 방울도 안 묻으시죠? 공적으로 나가면 조금이라도 정말 0.0000001mm라도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안 바뀌는 게 의지충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판단이 얼마나 어렵고 그러나 하면 재미있는 짜릿한 경험인가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동그라미 우리 좋아해요. 사람이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조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종이 특히 좀 색깔 있는 인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손을 하늘로 이렇게 한 사진을 골랐냐면 이거는 저작권에 걸려있는 사진 아니라서 가져온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가락에 다 지문이 있어요. 지금 현재 82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아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데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가? 최초의 인구부터 지금까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구가 몇 년 더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지문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일이 태어나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지문을 그렸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나 혼자만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문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지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뭐 의학적으로 뭐 몇 개월, 임신 몇 개월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비적인 뭐 문자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저 사람 은근히 나이는 많은데 애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DNA가 같으면 지문이 비슷하냐 아니거든요. 형제자매 지문이 완전히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모르죠.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DNA는 오히려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를 찾아갈 수 있어요. 지문은 형제자매가 똑같다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별로 무슨 이렇게 고유한 패턴이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장난이라고 재미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재미있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개별로 만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런 의미로 하신 거가 아닐까. 장난질 하듯이. 그래서 저렇게 지문이 다 다른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사유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환경 활동에서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나 아렌트 환경 생각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우겨 넣었어요. 사실 한나 아렌트에서는 환경 이론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정치 이론 속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정도거든요. 정치의 본질을 다뤘는데 저는 그렇다면 한나 아렌트가 만약에 2025년까지 살았다면 우리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조금 상상력을 덧붙여서 아렌트의 표현으로 하면 아렌트가 쓰지 않은 것을 제가 쓰는 아렌트가 칸트 정치 철학을 강의했는데요. 그때 맨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칸트가 쓰지 않은 정치 철학을 자기가 강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는 정치 철학자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비판 이성, 뭐 실천 이성 이런 거 썼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건 매 순간 태어나거든요. 매 순간 태어날 때마다 창조세계 돌봄을 시작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냐? 그린 마인드셋이 내 속에 세팅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유, 의지, 판단. 그 셋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활동한. 아까 모든가 다 죽지만 살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우리 창조세계 돌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1시간쯤 된 것 같은데 한나 아렌트의 환경이론도 창조세계의 돌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 보여주는 책 3권은 2권은 외국 사람이고 1권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만든 책인데 창조세계라는 것부터 창조세계 돌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써놓은 설교집인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유를 정돈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제가 Take Action Now라고 써놓은 거는 판단하고 행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판단을 유지하고 판단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가고 이러자는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돌봄을 잘 시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30년 해왔으니까 나는 가는 대로 쭉 이렇게 가면 돼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 시작하고 내일 또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 타성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세계 돌봄을 아렌트의 용어에서 하나 가져오면 아모르 문디라는 건데요. 아모르는 사랑하다. 문디는 세계. 세계를 사랑하다. 세계는 자연세계도 세계고 인간이 만든 세계도 세계예요. 아렌트는 2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인간의 세계만 얘기하지 않고 자연세계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인간의 세계는 자연세계와 어떻게 양립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세계가 인간세계를 어떻게 돌보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렌트가 그걸 꼬치꼬치 다 얘기해 줬으면 참 좋은데 제가 그것을 이제 상상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론에서 이렇게 끄집어 와서 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써냈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얇은 책이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